어머니께서 제게 가정생활에서는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친정에서 주신 사명용만 원 상당의 돈을 금괴로 바꾸어 보관했죠.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88만 원의 지참금을 요구했을 때 남편 민주는 망설임 없이 저 몰래 금고를 열어보려다 기겁했습니다. 저는 서연, 올해 25살입니다. 민준과 2년 동안 연애한 끝에 드디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전단에 들어서려 했습니다. 민주는 저보다 2살 많았고 국영 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나 서로의 성격이 온화하고 가치관도 잘 맞는다고 느꼈죠. 양가 부모님 상견례 후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사업을 해서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 하나뿐인 딸을 어려서부터 애지중중 키우셨기에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일찍부터 혼수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서랍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카드에 3인용만 원이 들어있어. 네 혼수 자금이야. 시집가서도 네 손에 돈이 있어야 어깨를 펼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단다. 저는 은행 카드를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민준 씨랑 저랑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며 일하면 충분히 엄숙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어리석은 아이야. 엄마 아빠에겐 너 하나뿐인 소중한 딸인데 얼마를 주든 아깝지 않아.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는 건 연애와는 달라. 연애는 2사람의 일이지만 사는 건 2가족의 일이란다. 민준이가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그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저런 엮일 일이 생길 거야. 저는 어머니께서 민준이 갚아줬다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민준보다 5살 어렸고 늘 민준보다 5살 어렸고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저에게만 잘해주면 동생 일은 우리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민준이를 경계하라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을 위해 뒷길을 마련해두라는 거지.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돈 문제 앞에서는. 그러니 이 사명령만 원혼수 자금을 절대로 너희 둘 공동 계좌에 직접 넣지 마. 민준이에게 정확한 액수를 알리지도 말고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쉽게 말하지 마. 엄마,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돈을 탐낼 리 없어요. 저희는 이 혼수 자금을 공동 계좌에 넣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옮기거나 아이가 생기면 교육 자금으로 쓰자고 이미 의논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공동 계좌의 돈은 민진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쓸 수 있어. 만약 나중에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겠니? 예를 들어 그 동생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시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민준이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할 텐데 그땐 네가 줄 거니? 안 줄 거니? 안 줄 거니? 안 주면 불효하다고 시댁을 돕지 않는다고 할 거고 주면 그 돈은 아마도 되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속으로 좀 주저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이 300명만 원을 인출해서 금괴로 바꿔. 금괴는 가치를 보존하고 쉽게 이용되지 않아. 믿을 만한 은행을 찾아 개인되어 금고를 빌려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너 혼자만 알고 열쇠도 네가 잘 보관해. 겉으로는 혼수가 예물과 가전제품이라고만 말하고 이렇게 많은 현금을 금괴로 바꿨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해. 저는 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쉽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민준 씨 몰래 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있잖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할 필요 없어. 그가 정말 너를 위한다면 너무 깊이 캐묻지 않을 거야. 만에 하나 너희가 잘 산다고 해도 이 금괴는 너의 개인 재산이고 나중에 네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든든한 보장이 될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전에 동생 빚을 갚아줄 때 저와 상의는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로 친형 제끼리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이 없자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인생 선배로서 결혼 생활에 자잘한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 민준이를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 마음의 여지를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두라는 거야. 잘 살면 이 금괴는 너희 집의 비상금이지만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내 살지 못하면 너희 집의 비상금이지만 잘 살지 못하면 너희 퇴로가 될 거야. 엄마 말 들으면 후회할 일 없을 거야.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금괴로 바꾸고 대여 금고도 빌려 보관할게요. 어머니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기억해. 이건 엄마와 아빠 외에는 그 누구도, 민준이까지도 모르게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은행에 가서 300명 원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금은방을 찾아 현금 전부를 금괴로 바꿨습니다. 손에 든 묵직한 금괴를 보며 마음속으로는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든든한 것은 저에게 든든한 보장이 생겼다는 것이고 불안한 것은 민준 몰래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저를 찾아와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네 부모님이 혼수 준비 다 하셨어? 우리 먼저 가전제품이나 예물 보러 갈까? 저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어. 부모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셨고 쉽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라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가전제품이랑 예물은 서두를 필요 없어. 결혼식 끝나고 천천히 골라도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할게. 네가 좋으면 됐지 뭐. 그는 더 묻지 않았고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걱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수 자금을 금괴로 바꾸기로 결정한 후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마치 민준 몰래 무슨 꼼꼼이를 꾸민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와 민준의 게으른 동생 지훈을 생각하니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이 계획을 시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을 피해 혼자 미리 정해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저는 전날 미리 은행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 신분 정보를 확인한 후 2개의 비밀번호가 잠긴 서류 가방에 돈 뭉치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눈앞에 묵직한 가방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평생 노력이 담긴 결실이자 은행에서 나와 저는 곧바로 시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금은방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커다란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오자 금은방 직원은 유난히 친절하게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습니다. 저는 금괴를 사고 싶다고 가능한 한만히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최신 금 시세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 점장입니다. 현재 금 시세는 그램당 42,800원입니다. 몇 그램을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 현금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만이 금괴로 바꿔주세요. 점장과 직원은 깜짝 놀라며 얼른 제게 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계산하고 금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금은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잘 포장된 금괴들을 가져와 제 앞에서 무게를 재고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현금은 최종적으로 약 701g의 금괴로 바뀌었고 10개의 작은 상자에 나누어 담겼습니다. 각 상자에는 해당 금괴의 무게와 순도 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금괴의 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10개의 작은 상자를 다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통이 크시네요. 저희 금은방에서는 무료 보관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무료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저희에게 맡겨두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희에게 맡겨두셔도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은행에 개인되어 금고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개인되어 금고는 지하 금고실에 있었고 보안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금고실로 안내했고 368번이라는 금고를 배정이다. 1068번이라는 금고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직접 금괴가 든 서류 가방을 금고 안에 넣고 저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랑 쇼핑하러 갔어. 좀 늦게 들어갈게. 문자를 보내고 저는 카페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민준에게 계속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정말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는 웃으며 다가와 제 가방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쇼핑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손 씻고 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어 감히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주는 다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부모님과 상의했어. 결혼식은 다음 달 18일로 정했어. 길일이래. 호텔도 몇 군데 가봤는데 내일 우리 같이 가서 최종 결정하자. 저는 그래, 네 말대로 할게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쇼핑하느라 피곤해? 아니면 무슨 걱정 있어?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참, 부모님께서 결혼식 혼수는 직접 호텔로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셨어. 그때 나에게 직접 주면 된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부모님 뜻대로 해. 사실 혼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앞으로 잘 사는 거지.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그 후 한 달 동안 저희는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웨딩 촬영, 드레스 선택, 호텔 예약, 청첩장 발송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늘 저에게 잘해주었고 모든 일에 저를 배려했으며 어떤 결정이든 저와 상의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비교적 상냥했습니다. 기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제게 전화해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으셨고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활기 넘쳤습니다. 제 부모님은 혼수 몇 상자와 가전제품을 호텔로 가져오셔서 민준의 가족들은 혼수를 보고 모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부모님 정말 너를 아끼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저는 웃으며 오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민주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은저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은의 마음이죠. 제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결혼식이 순조롭게 끝난 후 민준과 저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민준이 결혼 전에 사둔 8평 제곱미터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늑하고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날들이 반년 만에 시동생 지훈의 결혼 문제로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과 저는 그가 결혼 전에 사둔 8평 제곱미터의 투룸 아파트에 정식으로 입주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채관이 좋고 위치도 좋아서 저희 회사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집 안팎을 정리하고 화분과 장식품들을 사서 아늑하고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어 꾸몄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범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했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공원에 산책을 갔고 가끔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으며 각자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평범한 행복은 저로 하여금 이전의 걱정들을 점차 내려놓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걱정이 좀 과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월급은 제가 따로 모아 화장품이나 옷을 샀거나 양가 부모님께 선물을 사는 데 썼습니다. 민주는 제 지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늘 네 월급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나랑 상의할 필요 없어. 나랑 상의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 댁에 함께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민준이 늘 부지런하게 행동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아빠와 저를 도와 요리하고 저희 엄마와 대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도 저는 미리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사갔고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비교적 상냥하셨고 매번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시동생 지우는 그동안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임시직으로 술집에서 서빙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가족 식사 때 그를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제게 비교적 예의를 지키며 새언니라고 불렀고 저도 상냥하게 대하며 그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제 앞에서 지훈에게 지훈아, 열심히 일해. 예전처럼 빈둥거리지 말고 돈 좀 모아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훈은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형, 알겠어. 열심히 할게라고 답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준의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늘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과 채팅을 했고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준과 제가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마침 지훈이 시어머니께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엄마, 제 핸드폰 고장났어.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돈 좀 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너 방금 월급 받았잖아. 왜 또 돈이 필요해? 내 연금도 많지 않고 노후도 돈이 필요해. 내 연금도 많지 않고 노후 다금으로 남겨둬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저녁으로는 전이다. 제 월급으로는 저냐. 시어머니가 더 말하려는데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새 핸드폰 갖고 싶으면 네가 돈 모아서 사. 맨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너도 이제 다 컸잖아. 네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지. 지호는 민준도 도와주지 않자 입술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침울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힐끗 보았고 그는 저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민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이런 성격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시댁과 지내는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시거나 직접 만드신 김치나 만두 같은 것을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39도까지 열이 났을 때 민주는 출근해야 해서 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일부러 집에서 오셔서 제게 생강차를 끓여주시고 병원에 데려가 하루 종일 시어머니께서 사실은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아마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고부관계가 화목해야 집안이 편안한 법이지. 하지만 명심해.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니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 후로 저는 시댁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를 도와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건강식품이나 옷 같은 것을 사드렸습니다. 민주는 제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년에는 아이도 갖도록 노력하자. 그때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날들이 반년 만에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돌아왔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아니야. 지훈이 일이야.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대.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좋은 일하니?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여자친구가 이미 임신해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민주는 말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민주는 말했습니다. 만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된 것 같아. 나도 오늘 오후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알았어. 내일 우리 보고 집에 와서 결혼 문제를 의논하자고 하시더라. 지우는 본래 철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데 이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흘끗 보았고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분명 지훈의 결혼 문제가 우리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시댁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표정이 무거웠고 지훈과 낯선 여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배가 조금 불러 있었는데 아마 그의 여자친구인 듯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너희 왔니? 어서 앉아. 민준과 제가 앉자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시고는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 아이가 지훈이 여자친구 하은이란다. 하은아, 이 약간 수줍어 보였습니다. 하은아, 이쪽은 민준이와 그 아내 서연이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저희를 흘끗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를 지으며 라고 답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앉자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지훈이와 하은이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다. 하은이가 이미 임신 석 달이 넘었으니 이 결혼은 서둘러야 해.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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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하은이 부모님과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은이 부모님께서 지참금으로 88만 원을 요구하시고 100제곱미터 이상의 신혼집을 현금으로 사서 지훈이와 하은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하셨어. 88만 원 지참금에 현금으로 집까지 사달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 조건은 너무 가혹해요. 시댁 형편으로는 절대로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민준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 아시잖아요. 도저히 이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지우는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형, 마련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하은이가 낳을 아이는 우리 집안 아이인데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88만 원 지참금은 이 동네에서 그리 많은 것도 아니야. 많은 집에서는 딸 시집 보낼 때 이 정도는 받아. 그리고 집도 하은이가 임신한 몸으로 우리랑 이 낡은 집에서 비좁게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지훈을 보며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돈 벌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니 제가 막 반박하려는데 민준이 제 팔을 잡아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너 좀 철 좀 들 수 없니? 우리 집 형편을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 연금도 얼마 안 되고 나와 서연이도 결혼 반년 동안 그리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어. 88만 원 지참금에 현금으로 집까지 사달라니 이건 적은 돈이 아니야. 하은이 이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이건 저희 동네 관습이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가 시집가서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요. 게다가 제가 임신 중이라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집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맞아, 하은이 말이 맞아. 딸이 시집 오는데 서러움 받게 하면 안 되지. 민준아, 네가 집안의 큰아들이니 지훈이 결혼하는데 네가 형으로서 꼭 도와줘야 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을 도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련할 수 없어요. 저와 사연이 월급은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에 2억만 원의 예비 자금이 있어. 너와 네 엄마의 노후 자금인데 원래는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지훈이 결혼식을 위해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어. 남은 돈은 너희에게 달려있어. 우리에게요? 민주는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축한 돈을 다 합쳐도 모자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부모님이 너에게 혼수 자금을 주지 않았니? 그 돈이 적지 않을 텐데 지훈이를 위해 먼저 내놓을 수 없겠니? 나중에 지훈이 형편이 좋아지면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 거야.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 혼수 자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혼수는 예물과 가전제품 위주이고 부모님께서 주신 현금도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겨우 10몇만 원 정도예요. 게다가 그 현금은 이미 제가 모아두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교육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혼수 금액을 줄여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지우는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새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새언니,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주신 혼수 자금도 최소한 100만 원은 넘을 텐데 어떻게 겨우 10몇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제 혼수 자금까지 알아보고 다녔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그건 다 헛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못 믿으시면 민준 씨에게 물어보세요. 민준 씨는 제 혼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연이 혼수는 10,000원 정도예요. 대부분 예물과 가전제품이고 현금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훈이 또 뭐라고 말하려는데 하은이 그의 팔을 잡아 흔들며 말렸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새언니, 힘든 상황이신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자꾸 재촉하세요. 한 달 안에 지참금과 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를 지훈이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가가 붉어졌고 가볍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는 기다려줄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하은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은아, 걱정 마렴. 우리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 민준아, 서연아, 너희도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해봐.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와 서연이가 돌아가서 상의해 볼게요. 저는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돌아가서 잘 상의해봐. 꼭 지훈이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댁에서 나와 민준과 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까 왜 그들에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잖아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훈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지금 힘들다는데 형인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게다가 하은이가 임신 중인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저축한 돈도 원래 많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저축한 돈도 원래 많지 않은데 그걸 다 내놓아도 턱없이 부족해요. 게다가 제 혼수 자금은 겨우 10몇만 원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몇만 원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정 안 되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좀 빌려보자. 저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는 많은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리면 갚아야 할 돈이었죠. 저는 민준이 속으로는 제 혼수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스스로를 가두고 문 뒤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근하고 서운했습니다. 시댁을 돕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88만 원 지참금에 현금으로 집까지 사달라니 이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잠시 앉아 있다가 저를 따라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마음 불편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훈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지금 이 지경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안 돕겠다고 한 적 없어요. 우리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손에 모은 돈이 고작 5만 원 정도예요. 그 돈을 다 내놓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이미 2억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내놓으셨으니 그 정도면 충분히 성의를 보이신 거예요. 남은 돈은 지훈 씨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왜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저축한 돈이 많지 않다는 거. 하지만 지훈이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 일로는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밖에 못 버는데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 자신의 문제예요. 누가 예전에 노력하지 않고 빈둥거리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급하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급하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요? 진작에 뭐 했냐고요? 진작에 뭐 했냐? 지금 이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이런 말할 때가 아니야. 급한 건 말할 때가 아니야. 미룰 수 없다고 해서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길 수는 없죠. 지훈 씨 스스로 저지른 잘못인데 왜 우리가 대신 책임져야 하냐고요? 저희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이래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는 내 동생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아. 네 부모님이 너에게 혼수 자금을 주지 않았어? 네가 10몇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저축한 돈이랑 합치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좀 빌리면 아마 지참금은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집 문제는 먼저 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여전히 제 혼수 자금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준 씨, 그 10몇만 원은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혼수 자금이고 제 미래의 보장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지훈 씨 결혼식에 내놓을 수 없어요. 게다가 제가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 저축한 돈과 합치고 좀 빌린다고 해도 지참금의 일부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 계약금만 해도 최소한 몇십만 원은 될 텐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훈이 결혼이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지훈 씨 스스로 하은 씨 부모님과 상의해서 지참금을 낮추고 집은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먼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간단하게 올리고 나중에 돈 모아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하은이 부모님은 태도가 매우 강경해. 하은이 부모님은 태도가 매우 강경해. 88만 원 지참금과 현금으로 집을 사주지 않으면 하은이를 지훈이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 저는 그를 보며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동생의 체면이 우리 둘의 삶보다 더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싸웠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 너도 다시 잘 생각해봐. 그 혼수 자금을 잠시 쓸 수 없는지.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줘. 그렇게 말하고 저는 침대에 앉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민준과 결혼했을까? 저는 그가 책임감 있고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는 분별력 없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주는 매일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시댁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지훈이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가까운 친척들도 상징적으로 몇십만 원 정도만 빌려줬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돌아와 한숨만 쉬었고 얼굴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제 혼수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번 꺼내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돌아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부모님과 상의했어. 부모님께서 낡은 집을 팔아서 지훈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쓰겠다고 하셨어. 낡은 집을 팔고 나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저는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낡은 집을 팔아요. 그럼 부모님은 나중에 어디서 사세요? 우리랑 같이 산다고요? 우리 집은 겨우 80제곱미터인데 5명이 어떻게 살아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야. 낡은 집은 대략 1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거야. 팔고 나면 지훈이에게 88만 원 지참금을 주고도 10몇만 원 정도 남아서 작은 집 계약금은 낼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나중에 우리와 함께 살면, 나중에 우리와 함께 살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낡은 집은 부모님 노후 자금인데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아직 신혼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분명 갈등이 생길 거예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신혼 타령이야. 부모님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요. 만약 민준 씨가 가면 기훈이 결혼이 급해. 부모님과 동의하셨는데 너는 왜 동의하셨는데 너는 왜 동의할 수 없어? 제가 민준에게 이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겨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미래의 삶과 부모님의 노후에 관한 문제예요. 민준 씨는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군요. 바로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랑 어떻게 상의했니? 서연이가 혼수자금 내놓겠다고 동의했니? 내가 말이야, 방금 하은이 엄마랑 전화했는데 지참금을 8억만 원으로 낮추는데 동의했어. 하지만 집은 현금으로 사야 한대. 너 서연이한테 잘 말해서 혼수 자금 내놓으라고 해. 우리 낡은 집 판 돈이랑 합치면. 민주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들었지? 하은이 엄마가 지참금을 8억만 원으로 낮추는데 동의했대. 너 혼수 자금 내놓아줘. 우리 낡은 집 판 돈이랑 합치면 지훈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저와 민준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애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침대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그는 내 친동생이야. 지금 결혼까지 다 왔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너는 그를 한 번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를 도우면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민준 씨, 잘 생각해봐요. 우리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마냥 낡은 집을 팔고 부모님까지 우리와 함께 살면 우리 5명이 파려며 제곱미터 되는 집에 비좁게 살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먼저 지훈이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신들의 노후 주택을 희생하려 하시는데 너는 왜 혼수 자금 일부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야? 네 혼수 자금은 그냥 거기 두는 거잖아. 비상시에 먼저 내놓는 게 낫지 않아. 저는 그를 보며 실망감이 깊어졌습니다. 거기 두는 건 제 보전이에요. 동생의 구멍을 메우는데 쓸 돈이 아니에요. 민준 씨, 내 혼수 자금은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이고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돈이에요. 동생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왜 제 든든한 버팀목을 건드리려 해요? 저희 둘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극도로 침체되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각자 먹기 바빴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저는 방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온갖 기회를 찾아 혼수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때로는 애원하고 좋은 말을 하거나 때로는 한숨을 쉬며 집안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냉전을 벌이며 이런 식으로 벌이며 이런 식으로. 그날 저녁 제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민준이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억울한 건 알지만 나는 정말 방법이 없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부모님 노후 자금도 다 내놓으셨고 낡은 집도 팔기로 했어. 하지만 그래도 지참금과 집을 살 돈 2천만 원이 부족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혼수 자금이 너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아. 아니면 나중에 우리 돈 모으면 내가 다시 이 돈을 너에게 돌려줄게. 저는 책을 덮고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훈 씨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당신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해도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왜 생각 안 해?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결혼은 큰일이야. 그 일을 해결해야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매일 근심에 잠겨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마음 편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제 혼수 자금을 동생에게 내주면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민준 씨,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 삶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지. 왜 동생 일에 이끌려 다녀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그는 내 동생이야.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아. 너는 왜 이걸 이해 못해?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지훈이 일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는 말하면서 일어나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안쓰러운 것은 그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안쓰러운 것은 동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은 접으세요. 만약 당신이 저를 계속 몰아세운다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침실을 나와 객실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이래로 처음으로 각방을 쓴 날이었습니다. 객실 침대에 누워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사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연애할 때 민주는 제게 정말 잘해주었고 다정하고 사려 깊었으며 모든 일에 저를 잘해주었고 하지만 결혼 반년 만에 동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등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 민준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침 식사 준비됐어. 어서 와서 먹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됐어. 하지만 지훈이 일은 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는 건 알아. 약속할게.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의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미래를 당신의 약속에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은 너무 허황돼요. 저는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해요. 제 혼수 자금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민주는 제가 여전히 물러서지 않자 얼굴 표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혼수 자금 때문에 내 동생 결혼도 모른 척하고 우리 결혼까지 신경 안 쓰는 거야. 매정한 건 당신이 지네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생 때문에 우리 결혼도 제 감정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민준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 마음속에 제가 중요해요? 아니면 당신 동생이 중요해요?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 중요해. 하지만 지훈이가 지금 힘들잖아.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서연아, 너는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미 제게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정했으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세요. 낡은 집을 팔든 제 혼수 자금을 건드리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민준의 분별력 없는 태도는 저에게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지노선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제 미래를 걸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출근길에 찬바람이 불어 얼굴의 눈물은 금세 말랐지만 마음속의 서운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준과 싸우던 장면으로 가득해서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고 혹시 아프냐고 물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까지 버텼지만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또 싸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회사 건물 아래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그들 옆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갈아 신고 침실로 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돌아왔니? 우리가 너를 한참 기다렸단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마음 불편한 건 알아. 민준이가 너희가 싸운 이야기를 내게 말해줬어. 민준이가 너희가 싸운 이야기를 내게 말해줬어. 저는 제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모님께서 지훈 씨 결혼 문제 때문에 오신 걸 알아요. 제 입장은 분명해요. 낡은 집은 팔 수 없고 제 혼수 자금도 건드릴 수 없어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도 낡은 집을 팔고 싶지 않고 네 혼수 자금도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훈이 결혼이 코앞이고 하은이가 이미 임신 3달이 넘어서 우리가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지훈이를 불쌍히 여겨.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네게 혼수 자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해. 지훈이는 우리 집안의 뿌리야. 그 애가 결혼을 못하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거야. 너는 우리가 대가 끊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니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결혼을 못하는 건 그 사람 자신의 문제예요. 대가 끊기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게다가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도 분수를 알아야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마련할 수 없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부모님이 너에게 주신 혼수 자금이 최소한 100만 원은 넘을 텐데 어떻게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래? 서연아, 네가 효심 깊은 아이라는 건 알아. 전에 내가 효심 깊은 아이라는 건 알아. 전에 내가 교심 깊은 아이라는 건 알아. 전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너는 나를 잘 돌봐줬잖아. 그녀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신을 돌봐준 이야기를 꺼내며 제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 동요했지만 저는 여전히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어머니를 돌봐드린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니까요. 하지만 혼수 자금은 다른 문제예요. 제 혼수 자금은 다른 문제예요. 제 혼수 자금은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보장이니 저는 그것을 지훈 씨 결혼식에 내놓을 수 없어요. 서연아, 네가 혼수 자금을 내놓아 지훈이 결혼식을 올리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욱 화목하게 지낼 거야. 우리도 너를 더욱 아껴줄 거고. 하지만 네가 내놓지 않아서 지훈이 결혼이 무산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 살게 될 거야. 너와 민준이의 삶도 편안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혼수 자금 좀 내놓아줘.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줘. 저는 민준을 보며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저를 압박하러 왔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내놓지 않을 거예요. 다른 할 말씀 없으시면 저는 방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고. 아들 둘을 키웠는데 작은 아들 결혼할 돈은 없고 큰며느리는 도와주려 하지 않고 큰며느리는 도와주려 않고 내가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녀의 울음소리는 매우 컸고 이웃들까지 문에 바싹 붙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가 혼수 자금 내놓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계속 울 거야.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고 민주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약속해줘. 봐, 엄마가 저러시잖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 저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죽도록 우셔도 저는 혼수 자금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마지노선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아무리 울어도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밖에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평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열었고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가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너무 심했어. 엄마가 저 지경인데 너는 아직도 약속하지 않다니. 너는 그렇게 매정한 거요? 제가 심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심한 거예요. 당신들이 합심해서 저를 몰아세웠잖아요. 저희 엄마도 저에게 이렇게 대한 적 없어요. 민준 씨, 제가 말할게요. 당신들이 어떤 수단을 쓰든 저는 혼수 자금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혼하고 싶으면 내일 당장 서류 처리하러 가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다음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고 때로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가끔은 몇몇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척들은 한마디씩 거들며 제가 현명하지 못하고 불효하며 시댁을 돕지 않는다고 도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하은이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은이가 안 도와주시면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새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지훈 씨와 못 살겠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결혼하지 마세요. 하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훈 씨를 사랑해요. 새언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뱃속의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행동을 생각하고 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하은은 제가 동의하지 않자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하은이가 얼마나 불쌍하니? 너는 그 애가 아이를 지우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야? 너는 그냥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댁의 압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댁의 압박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저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저에 대한 태도도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희는 매일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두 명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필요한 몇 마디 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생활도 계속되었고 객실은 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사로부터 긴급 프로젝트 때문에 사흘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했고 제 올해의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내 사흘간 출장을 간다고 알렸고 스스로 잘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았어라는 한마디만 보냈을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출장 짐을 챙기고 저는 곧바로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앉아 저는 비로소 마음속에 한 줄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사흘 동안은 시댁의 끈질긴 요구를 마주할 필요도 없고 민준의 차가운 얼굴을 볼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것이 평범한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저와 민준의 평범한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출장 생활은 매우 바빴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했지만 바쁨 덕분에 저는 잠시 집안의 번거로운 일들을 잊고 일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은 제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먼저 연락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예정보다 반나절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고 몰래 돌아가 그가 이 며칠 동안 잘 먹고 잘 쉬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 작업실은 고요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신발을 갈아 신고 객실로 가서 짐을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주머니에 다다르자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부스럭거리는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부스럭고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서재 캐비닛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망치를 들고 제가 귀중품을 보관하는 서랍을 억지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을 억지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괴가 든 은을 그가 왜 이 서랍을 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금괴가 든 은행대여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랍에 작은 설마 제 물건을 훔치려는 건가? 저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계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억지로 열더니 마침내 서랍 자물쇠를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랍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은행 대여 금고 열쇠를 찾아냈고 얼굴에는 희미한 득이아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는 득이아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애초에 제 예물이나 은행 카드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제 예물이나 제가 혼수 자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자 그는 제가 출장으로 없는 틈을 다 몰래 금고 열쇠를 손에 넣어 은행에 가서 제 혼수 자금을 찾아 지훈의 지참금에 보태려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무심코 은행 대여 금고 비밀번호가 우리 연애 기념일이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여겼는데 그가 그것에 마음에 새겨두고 이런 비열한 계획을 꾸몄을 줄이야. 민주는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서랍 안의 물건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심지어 따버린 자물쇠를 다시 끼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고 아무리 해도 자물쇠를 다시 끼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자물쇠를 옆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맹렬히 열고 문간에 서서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고 손에 든 물건들마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자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돌아왔어? 내일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금고 열쇠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제 추측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민주는 제 시선에 온몸이 불편해졌고 고개를 숙여 제 눈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저희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좀 찾고 있었어. 뭘 찾는데 망치까지 써서 찾아요? 제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다그쳤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이걸 찾고 있었나요? 저는 그의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한번 움찔했고 주머니 속의 손은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 금고 열쇠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 혼수 자금을 찾아 지훈 씨 지참금에 보태려 했던 건가요? 제 말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훈이 결혼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참금과 집 살 돈이 아직 부족하고 부모님은 매일 눈물로 지새우시고 나는 정말 궁지에 몰렸었어.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제 물건을 훔치고
제 혼수 자금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마음속의 분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잘못 봤어요. 저는 당신이 그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 이렇게 비열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출장 간 틈을 타 몰래 제 서랍을 따다니. 당신은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혼수 자금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몰래 네 서랍을 따고 네 혼수 자금을 탐내서는 안 됐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약속할게. 다시는 네 혼수 자금을 탐내지 않을게.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당신에게 수없이 줬어요. 당신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민준 씨,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제가 이쪽 일 처리 끝나면 우리는 이혼하러 가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서재를 나와 객실로 가서 제 짐을 챙겼습니다. 민주는 제 뒤를 따라오며 계속 사과하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기에 그의 말은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물건들을 모두 여행 가방에 넣었고 이 상처뿐인 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짐을 다 챙기고 문을 나서려 할 때 민준이 갑자기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갈 수 없어. 설령 이혼하더라도 내가 지훈이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 금고, 열쇠를 내게 줘. 그럼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게. 지훈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 이혼하러 가자.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는 오직 경멸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꿈 깨요. 제 혼수 자금은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할 거예요. 당신 동생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면 당신 스스로 방법을 찾아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힘껏 그를 밀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일단 근처 호텔을 찾아 머물렀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웅크려 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애써 갖고 온 결혼 생활이 결국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울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잘했어. 그런 분별력 없는 남자, 그런 흡혈귀 같은 시댁과는 헤어지는 게 나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내일 당장 너에게 갈게.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지지가 있으니 이혼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빨리 시간 내서 서류 처리해요. 제 물건은 사람 시켜서 가져올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 금고 열쇠는 빨리 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민준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고 이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제게 답장하거나 반박할 줄 알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요. 다음 날 어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이혼 문제 잘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마.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저는 더욱 든든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관련 상담을 받고 변호사에게 이혼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이혼 문제를 처리하던 중에 갑자기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민준이라는 분이 서연 씨 금고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서열 씨 남편이라고 하시며 금고 안에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서열 씨께서 이전에 본인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내드릴 수 없었고 특별히 서열 씨께 전화드려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민주는 여전히 포기하십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제 물건을 찾도록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지만 저희는 지금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의 행동은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제 금고를 잘 지켜주시고 절대로 그가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가서 금고 관련 권한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은행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준이라는 사람 정말 너무하네. 이혼할 건데도 아직도 네 혼수 자금을 노리다니. 안 되겠어. 우리 지금 당장 은행에 가자. 그가 다시는 네 혼수 자금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은행 문에 다다르자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은행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지훈과 하은이도 함께 있었는데 하은의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와서 다수의 힘을 빌려 은행에게 제 혼수 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고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왔어? 혹시 은행에 전화했어? 내가 말할게. 오늘 너는 반드시 혼수 자금을 내놓아 지훈이 지참금을 보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안 갈 거야.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아. 너는 민준이랑 이혼할 건데 그 혼수 자금들을 왜 가지고 있어? 지훈이 결혼식에 내놓는 게 낫지 않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상이라니요? 제가 당신들에게 뭘 보상해요? 저와 민준 씨는 결혼 반년 동안 당신들 시댁에 돈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 당신들 아들이 잘못했는데 당신들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제 혼수 자금만 노리고 있군요. 제가 말할게요. 제 혼수 자금은 제 개인 재산이고 당신들 시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저는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 새언니랑 결혼하는데 돈 많이 썼잖아요. 지금 이혼하면서 혼수 자금까지 다 가져가려고 한다니 말도 안 돼요. 오늘 반드시 혼수 자금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언니를 사기 결혼으로 신고할 거예요. 사기 결혼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뭘 속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준 예단은 겨우 6만 원이었고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혼수 자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혼수 자금은 당신들 예단보다 10배도 더 많아요. 대체 누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요. 당신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하은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새언니, 저희도 새언니랑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 씨 결혼이 정말 코앞이고 지참금도 아직 다 모으지 못했어요. 새언니, 제 뱃속의 아이를 불쌍히 여겨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저는 그들과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 상황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안심하세요. 저희가 서연 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겁니다. 서연 씨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서연 씨 금고 안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민주는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예요. 우리는 아직 이혼 안 했어요. 우리는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그녀는 재산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저는 그것을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법률 규정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연 씨께서 이미 저희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손님께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법률이든 상관없어. 오늘 나는 반드시 가져갈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당신이 제 혼수 자금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제가 실컷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얻으려 했던 혼수 자금이 대체 무엇인지 제가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은행 직원을 따라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민준 일행도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은행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금고실은 중요한 장소이므로 본인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준은 초조함과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고 안에 있는 10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함께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제 손에 들린 상자들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네 혼수 자금이 들어있는 거지? 빨리 열어봐. 저는 비웃으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10개의 작은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 현금이 아니라 반짝이는 금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띄었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으며 온몸이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는 그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누가 내 혼수 자금이 현금이라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진작부터 저에게 살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수 자금을 금괴로 바꾸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면 가치도 보존되고 다른 사람이 쉽게 유용하지 못하니까요. 부모님 말씀이 맞을 줄은 몰랐네요. 민준의 부모님도 금괴를 보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혼수 자금이 현금이라고 생각했고 열쇠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금괴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금괴는 지참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넣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훈과 하은의 얼굴도 매우 어두워졌고 그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금괴를 다시 상자에 넣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봤죠? 제 혼수 자금은 금괴예요. 이 금괴는 제 개인 재산이고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이혼 절차는 빨리 처리하고 더 이상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금괴가 든 상자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은행 로비에 새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서연아. 그렇게 해야 해. 그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괴가 든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주신 보잔일 뿐만 아니라 제 미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변호사에게 민준에게 연락하여 이혼 절차 진행 일정을 빨리 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이번에는 미루지 않았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이혼에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혼수 자금을 내놓지 않아서 더 이상 저와 얽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처리하던 날, 저와 민준은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빛은 복잡했고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곧바로 직원과 함께
업무 처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후련해졌습니다. 온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민준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소용없어요. 우리는 잘 헤어졌으니 앞으로 각자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섰고 미련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자 황급히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됐다, 서연아. 오늘부터 너는 해방이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 저와 어머니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금괴를 다시 은행에 예치했고 더욱 엄격한 보안 권한을 설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집 근처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 가족과 더 이상 얽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 저는 예전 이웃들로부터 민준 가족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민준 가족은 은행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훈의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집 살 돈은 여전히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은의 부모님은 민준 가족이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하은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지우고 지훈과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애가 타서 매일 민준과 시부모님께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 돈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의 결혼을 망쳤다고요. 시부모님도 후회만 급하여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민준이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고 저를 화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민준은 정말 방법이 없어서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민준 가족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지훈이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지훈의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낡은 집을 내놓아 팔 수밖에 없었지만 낡은 집은 위치가 좋지 않아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해야 했고 한두 달 만에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가족에게 설상가상으로 하은은 친정으로 돌아간 후 정말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웠고 지훈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훈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좌절했고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욕을 하며 집안 물건을 부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과 싸웠고 형제들은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민준 가족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고 매일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중병이 나서 매일 집에 누워 있었지만 민준은 출근해야 했고 병든 부모님을 돌봐야 했으며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지훈까지 상대해야 했으니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아야 할 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지훈의 결혼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압박하고 제 혼수 자금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틀림없습니다. 얼마 후 저는 민준 가족의 낡은 집이 드디어 9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손에 넣자마자 지훈이 절반을 몰래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면서요. 결과는 반년도 안년도 안 되어 모두 탕진했습니다. 남은 돈의 일부는 시부모님 병원비로 쓰였고 다른 일부는 민준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지훈은 돈을 탕진한 후 더욱 폐인이 되어 매일 집에서 부모에게 억대억 폐인이 되어 매일 집에서 부모에게 민준은 더 이상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시부모님과 지훈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돌보는 사람 없이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요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삶이 점점 더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은 순조로웠고 상사와 동료들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그림을 배우는 취미 활동도 시작했고 삶은 충실하고 즐거웠습니다. 부모님은 제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옷차림에 머리카락만이 희끗했고 10수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멍하니 있다가 눈빛에는 수치심과 자격지심이 가득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좋고 나쁨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의 좋고 나쁨은 저와니 귀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백화점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제 몸에 따뜻하고 밝게 내리쬐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여자가 반드시 자신의 마지노선과 든든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누구를 위해서도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분별력 없는 남자와 흡혈귀 같은 시댁을 만난다면 반드시 제때 손절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의나 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미 실패한 결혼 생활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지키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한다면 미래는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